20세기 한국 소설 35.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박완서. 박완서의 조그만 체험기는 전업주부인 나가 장사꾼 남편이 누명을 쓰고 갑자기 구속되면서 겪는 고통과 혼란을 그린 소설입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히자 나는 불안 속에 지위 높은 지인을 찾아보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찰서와 관공서를 전전하다 권주임이라는 인물을 만나 의심과 두려움 속에 의지하게 됩니다. 옥바라지를 하며 사회의 냉혹함과 타락,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을 체험한 끝에 남편이 풀려나고 나는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일상 속 위기와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담담하게 비판한 작품입니다.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6.25 전쟁 직후 서울 기지촌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한 여의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전쟁의 상처와 가난, 사회의 이중적 도덕 속에서 주로 군 매춘 여성들의 낙태를 도맡으며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선체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사흘 동안 7개월이 넘은 태아의 낙태를 의뢰받고 시술 도중 무의식적으로 아기를 살리려 하지만 결국 아기는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의사는 30년간 억눌렀던 슬픔과 죄책감을 마주하며 자기 내면의 상처와 회한을 정리하게 됩니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는 중년이 된 나가 86세 노모의 낙상 사고를 계기로 6.25 전쟁 중 오빠를 잃은 비극적 기억을 떠올리며 전개됩니다. 오빠는 해방 후 좌익운동에 가담했다 전향했으나 전쟁 중 이웃의 밀고로 의용군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리고 인민군 군관에게 총을 맞아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감회장했다가 화장의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 바닷가에 뿌립니다. 이 모든 상처와 아는 어머니의 평생을 지배하며 어머니는 죽음이 가까워오자 딸에게 오빠처럼 해달라고 유언합니다. 작품은 전쟁과 분단이 남긴 가족의 상처와 모성의 한을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박완서의 해산바가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사로잡힌 친구에게 나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의 소설입니다. 나는 딸만 넷을 낳고 마지막에 아들을 얻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모든 손주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나는 해산 때마다 준비해주던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과 무차별한 사랑을 깨닫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작품은 생명의 소중함과 남녀 차별 비판, 노인 부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대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소설은 형님과의 전화통화라는 1인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주인공이 일상적인 대화 속에 아들을 잃은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을 토로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아들을 잃고도 남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내면에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허전함, 그리고 세상의 무심함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아픈 자식을 돌보는 친구를 보며 생명의 실체에 대한 부러움과 자신의 위선을 깨닫고 결국 남은 것은 순수한 슬픔, 즉 눈물뿐임을 받아들입니다. 제목은 김현승의 시 눈물에서 따온 것으로 내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작가죠. 박완서 작가의 문학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한국 문학의 영원한 현역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30년 넘게 100편이 넘는 작품을 쓰셨고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셨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박완서 작가를 깊이 분석한 두 문학평론가의 대담인데요. 네, 이 평론가들의 시선을 좀 빌려서 박완서 작가의 글쓰기, 그 힘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떤 주제들을 두루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 특유의 문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가 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그 핵심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는지 그 지점을 같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박완서 문학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경험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경험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났다고 평론가들은 보나요? 아, 네. 역시 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평론가들은 작가가 직접 겪었던 오빠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군 PX에서 일했던 경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아주 개인적인 비극이 그냥 소재가 아니라 글쓰기의 어떤 근원적인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 나목이나 엄마의 말뚝 2, 또 그 많았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같은 작품들이 다 그 예시고요. 아, 단순히 겪은 일을 쓰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작가 스스로 글쓰기를 토악질 같다고 표현하신 걸 평론가들이 주목하는데요. 이게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야만적인 시대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증언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증언 정신과 연결된다고 봐요. 증언 정신이요? 네, 망가진 것들을 글로 쓸 가시 세우려는 복원 의지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복원의지. 그래서 유독 1인칭 시점을 많이 사용하신 걸까요? 평론에서도 그 이유를 언급하던데요. 내가 느낀 것처럼 독자도 절실하게 느끼게 하겠다는 그 욕망 때문이었다고요. 네, 정확해요. 평론가들은 그 1인칭 시점이 단순히 자기 경험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독자가 그 고통을 마치 직접 체험하게 만들려는 그런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였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체험하게 만든다. 네. 특히 여성의 시선으로 겪었던 전쟁이나 분단의 현실 같은 개인사를 우리 공동의 역사하고 아주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전쟁 경험 외에도 그 당대 한국 사회, 특히 막 발전하던 시기에 중산층의 어떤 속물성 같은 걸 날카롭게 짚어내셨잖아요. 맞아요. 초기 단편들, 예를 들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나 배반의 여름 같은 작품들에서 그게 잘 드러나죠. 평론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던가요? 평론가들은 이 작품들이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의 그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정신적인 공허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정면으로 다뤘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네네. 특히 닮은 방들 같은 작품 보면 겉은 되게 번듯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중상층 여성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80년대 휘청거리는 오후나 서 있는 여자 같은 소설들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나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요. 아, 여성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는군요. 네, 여성의 어떤 주체성 회복 과정을 그리면서 본격적인 페미니즘 소설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 해산바가지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처럼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지고요. 정말 다루는 폭이 넓네요. 전쟁, 사회 비판, 여성 문제에 이어서 후기로 가면 또 노년의 삶에 대한 성찰도 많이 보이죠. 이 변화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좀 짧게 다뤄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상대적으로 언급이 좀 적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저문날의 사파 연작이라든지 너무도 쓸쓸한 당신 같은 작품들에서 노년의 일상이나 관계들을 아주 성찰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평론에서는 이걸 단순히 노년의 쓸쓸함만 그린 게 아니라 어쩌면 초기 작품부터 계속 다뤄왔던 어떤 관계의 문제나 속물성 같은 주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또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성찰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면서도 사실 박완서 작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문체잖아요. 김윤식 평론가가 말했던 천해무봉. 정말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문장. 아, 네. 천해무봉. 맞아요. 평론가들은 이 문체의 힘, 그 비결을 뭐라고 보던가요? 크게 두 가지. 일상성과 진솔함에서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엄마의 말뚝 2 같은 작품 보면 정말 사소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마치 옆에서 누가 수다 떠는 것처럼요. 네, 정말 그렇죠. 근데 그 편안한 수다 속에 뭐랄까 삶과 죽음이라든지 현실의 모순 같은 아주 묵직한 주제들을 슬쩍 아주 능청스럽게 녹여내서 독자를 확 끌어당긴다는 거죠. 아, 그게 기술이네요. 네, 때로는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것도 거침없이 쓰시면서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시고요. 그야말로 소설하고 일상적인 삶이 구분이 안 되는 듯한 생생함. 그게 바로 박완서 문체의 힘이라고 분석합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작가님의 삶과 문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느껴지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박완서 작가는 한국전쟁이라는 큰 비극과 개인적인 상처, 또 중산층의 일상, 여성 문제,
노년의 성찰까지 우리 삶의 정말 다양한 모습을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그 증언 정신, 그리고 아주 꾸밈 없는 천해모봉의 문체로 풀어낸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시대의 아픔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힘이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는 또 어떤 지점에서 맞닿아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평론에서 흥미롭게 봤던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작가님이 후기 자전적 소설에서 오빠의 죽음에 대한 초기 진술, 그러니까 인민군에게 총살당했다는 내용을 북군의 오인 사격이었다고 정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마저도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증언하려는 그 엄격함, 증언자로서의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